중세도시와 시민사회. 앞서 시민사회와 근대적 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유럽 사회 안에서 국가와 공동체의 지배로부터 부분적으로 벗어난 공간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세도시에는 봉건 질서 속에서도 계약, 자치, 직업, 거주를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중세도시가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등장했고 그 안에서 개인, 계약, 자치가 어떻게 싹트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세의 특징. 중세 유럽은 철저한 공동체주의와 유기체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인식하기보다 가문, 마을, 길드, 그리고 교회라는 집단의 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1. 사회는 하나의 몸이다. 유기체적 사회관. 중세인들은 사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습니다. 왕은 머리, 기사는 팔, 사제는 심장, 농민은 다리로 보았습니다. 다리가 머리가 될 수 없듯이 각자는 태어날 때 정해진 위치에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신분사회라고 부릅니다. 신분 질서를 위협하는 개인의 발전이나 신분 상승이라는 개념은 공동체를 조화를 깨뜨리는 불순한 생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국가를 하나의 신체로 보아 각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구분한 홉스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 장원과 길드. 농촌, 장원에서 농노들은 공동으로 땅을 갈고 공동 목초지를 이용하며 생계를 같이 했습니다. 내 땅이라는 배타적 권리보다 마을 전체의 생존을 우선시했습니다. 도시에서 수공업자들은 길드라는 강력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길드는 제품 가격, 품질, 노동시간까지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혼자만 더 많이 팔거나 기술을 독점하는 개인적 이익 추구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는 행위로 금지되었습니다. 3. 영적 공동체. 로마 가톨릭. 중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현대와 달랐습니다. 구원은 현대와 같은 개인적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사제가 집전하는 성사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인들의 공덕을 나누어 갖는 등 영적으로도 촘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2. 중세 도시 자치운동. 1. 중세 도시. 중세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장과 길드 중심의 상업 공간으로 농촌의 봉건 질서에서 벗어난 자유민들의 자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 쇠퇴하다가 10세기경 무역로와 상인 유입으로 부흥했으며 인구수는 수만 명 수준으로 적고 위생 환경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중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로 불렀습니다. 시민은 라틴어 시비스에서 비롯되었으나 중세인은 도시와 상업 발달로 부르에서 파생된 부르주아지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프랑크어 부르크, 마을, 요새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성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농노나 영주 밑의 농민과 구분되는 도시 주민을 의미했습니다. 11세기경 유럽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부르크에 거주하는 상인, 장인, 자유민 등이 새로이 세력이 커지면서 그들을 성 안에 사는 사람으로 불렀던 겁니다. 당시 도시는 도시 공기는 자유를 준다는 속담처럼 법적 자유와 자치를 상징했습니다. 자치 공동체인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자치권, 세금 납부 의무, 군사 참여 등의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자본주의는 중세 도시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10에서 13세기에 이탈리아, 플랑드르, 독일의 여러 도시, 피렌체, 베네치아, 브리흐 등에서 시민들이 봉건 영주, 교회로부터 자치권을 쟁취했습니다. 도시의 출현은 중세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시민들은 봉건 영주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고 도시를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권을 실현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치권을 획득한 도시들을 코뮌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코뮌은 길드와 평의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길드는 상공인들의 권리를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상공인들이 자유의지로 결성한 단체였습니다.
평의회는 시민들이 도시를 공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만든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난 자치적 도시정부였습니다. 중세 코뮌은 근대 사회의 씨앗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분제가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기는 했지만 출신이 아니라 거주, 직업, 계약을 기준으로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공간이 처음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중세 도시는 신분 질서 속에서 부분적으로 분리된 개인이 등장한 역사적 실험장이었습니다. 3. 중세 흑사병, 흉작 등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공동체 유지의 기반이었던 봉건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1. 인구 급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자 노동력이 귀해졌습니다. 2. 신분 해체, 땅에 묶여있던 농노들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죽는다는 공식이 깨지고 이동하는 개인이 탄생합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는 속담처럼 이미 도시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흉작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농노들은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도시를 자유롭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도시 내부에 존재하던 자유를 농촌 사회까지 확산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당시에는 농노가 도시로 도피해 1년 1일 거주하면 자유민이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의 뿌리를 여기서 찾으며 현대 시민사회론의 선구로 평가합니다. 3. 개인주의. 1. 개인주의의 출현. 종교, 경제적 요인들이 맞물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 중세를 지배하던 견고한 공동체주의가 해체되고 근대적 개인주의로 이행하게 됩니다. 핵심 요인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종교개혁. 2. 흑사병 등에 따른 공동체 해체. 3. 상업혁명과 화폐경제의 발달. 4. 과학혁명과 인문주의. 1. 종교개혁. 신 앞에 홀로선 단독자. 종교적 요인. 중세 말에 칼뱅과 루터로부터 비롯된 종교개혁이 유럽 대륙을 흔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적 중재자가 사라졌습니다. 중세에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죄를 사해야만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근거로 신과 인간 사이의 사제와 같은 다른 인간 중재자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만인사제설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원은 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에서 옵니다. 개인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 앞에 단독자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서구 역사에서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개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 흑사병 등에 따른 공동체 해체.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 연이은 흉작 등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자 노동력이 귀해졌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흑사병 이전보다 2, 3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영주의 땅으로 도망가거나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주에게 예속되었던 농노제가 사실상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동체 질서가 해체되고 이동하는 개인이 탄생했습니다. 3. 상업혁명과 화폐경제의 발달, 경제적 요인. 화폐가 보급되면서 인간관계는 인격적 유대에서 계약적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장원 경제에서는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던 사이였지만 시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생존보다 개인의 이윤 추구가 우선시되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개인은 공동체 내의 규범을 벗어나 자신의 합리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 과학혁명과 인문주의, 사상적 요인.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 내 눈으로 관찰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라는 사고가 확산되었습니다. 신이 선악을 판단하던 사고방식에서 사고의 주체로서 개인이 직접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코지토는 세계의 중심이 신이나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개인, 주체로 옮겨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 이기심 또는 자기이익. 1. 이성. 개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전에는 신이 선악을 판단함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 신이 아니라 개인이 선악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전에는 신의 섭리로 설명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생각, 계몽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주류로 자리 잡습니다.
이성을 뜻하는 영어 reason과 라틴어 ratio는 생각하는 능력을 넘어 계산, 비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성은 추상적인 선을 쫓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계산하는 기능으로 정의됩니다. 신의 섭리를 대신하는 근대적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스스로에게 이로운지 끊임없이 계산하게 합니다. 이성의 계산 능력이 향하는 종착지는 결국 인간의 생존과 이익이고, 이는 이기심이 단순한 악덕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본성임을 말해줍니다. 2. 이기심. 중세 기독교 윤리에서는 7대 죄악이 있었습니다. 교만, 탐욕, 색욕, 시기, 대식, 분노, 나태. 직접 이기심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탐욕에는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이기심은 죄악으로 취급되었던 겁니다. 참고로 아담 스미스는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selfish와 self-interest로 구분합니다. selfish는 타인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부정적 태도로 다른 사람의 복지를 무시하거나 해치는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self-interest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되 시장이나 사회 규범 속에서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스미스가 볼 때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이기심이 적절히 통제된다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봤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면 셀피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이기심과 그 총합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논의가 있으나 앞서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기심의 통제장치. 이기심에 관한 논의는 결국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으로 수렴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이론적 대립구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대 도덕철학. 18세기 전후 이기심의 통제에 관한 도덕철학의 태도는 대략 세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이성 중심.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론은 도덕의 근거로 이성, 보편적 원리, 의무를 들면서 감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통제 대상이라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대표적 학자들로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를 들 수 있습니다. 2. 계산 중심. 이익이나 계산으로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홉스, 벤담, 밀 등 공리주의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의 근거로 자기 보존, 쾌락 고통 계산, 사회적 효용을 듭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바로 개인의 이기심 통제의 기준이 됩니다. 3. 감정 중심, 모럴 센스 또는 센티멘탈리즘. 도덕 감정을 중심으로 보는 학자들은 대개 스코틀랜드 출신들로 샤프츠버리, 허치슨, 흉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의 근거로 공감, 승인, 비난의 감정, 사회적 감수성을 듭니다. 아담 스미스는 감정 중심의 학자로 볼 수 있지만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인간이 이기심과 공감의 감정을 동시에 가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감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관찰자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자율적 존재로 타인의 규제나 간섭이 없더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공정한 관찰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을 아름답게 포장하진 않지만 이기심이 공감, 승인, 비난이라는 도덕 감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시민사회와 개인주의의 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세사회에서 개인은 공동체에 깊이 묶여 있었고 정치, 경제, 종교, 사적 삶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 시민혁명, 자본주의의 발달을 거치면서 국가는 공적 권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시민사회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사적 영역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더 이상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 권리와 판단 능력을 지닌 계약의 주체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지만 그것이 곧 무제한적 이기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대 사상가들은
이기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감과 승인, 비난의 감정,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라는 장치를 통해 이기심이 사회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자본주의 사회를 둘러싼 여러 이론적 논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민사회는 자유와 자율의 공간인 동시에 불평등과 지배가 발생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 역시 해방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불안과 경쟁을 낳습니다. 이후 마르크스, 베버, 폴라니와 같은 사상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